다른 여행사입니다. 이번 연휴에 프랑스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네. 비행기 좌석 좀 알아볼까 해서요. 네, 프랑스 말씀이세요. 몇 분이나 가시죠? 네, 부모님하고 4명이요. 네, 잠시만요, 고객님. 어떡하죠? 그 기간에는 비행기 좌석이 없으세요. 만석이세요. 예? 아, 자리가 없다고요? 네, 연휴라 일찍 예약이 끝나셨네요. 현재로서는 자리가 없으세요. 아, 자리가 없으시다니. 아, 뭐 귀한 데다 높기까지 한가 봐요? 네? 이런 말 가끔 듣게 되죠. 영화 한 편 보려고 극장에 갔을 때나 또 한창 붐비는 시간에 식당에 갔을 때 자리가 없으세요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돌아 나오면서도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인데요. 자리가 없으세요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해야 바른 말이죠.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은 손님을 높이려는 의미에서 존대를 한 것일 텐데요. 자리가 없으세요라고 하면 존대 대상은 고객이 아니라 자리가 되고 맙니다. 상대를 높이고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이상한 말이 돼서는 안 되겠죠. 존칭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셔서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바른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그냥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여자 벌써 우리 집에 간 거 아니야? 아씨. 야, 너네 엄마한테 똑바로 전해라. 우리 형 한 번만 더 꼬셔내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알았냐? 우리 엄마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알아요? 그래서 그 나이에 너처럼 큰 따님이 계시냐? 따님이 한 분 더 계시다면서요. 다른 집의 아들이나 딸을 이야기할 때는 더 조심스러워지죠. 때로는 호칭도 아드님이나 따님으로 높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따님이 계시다는 바른 표현일까요? 이 경우는 따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따님이 있으시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따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따님을 직접 높이는 말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따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에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딸이 있다는 말을 높여서 할 때는 계시다가 아니라 있다의 시를 결합한 있으시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잘못 쓰고 있는 존댓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조건 없으시다, 계시다를 붙인다고 존댓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여야 할 대상을 잘 생각하셔서 올바른 표현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 아줌마 딸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새벽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빠, 제 방 이제 그만 태풍 오빠 주세요. 창고방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 보니까 한기 들 정도로 우풍이 심하던데. 아이고, 신년스러워라. 아가야, 이게 우리 방이냐? 예, 어머니. 방은 따뜻해요. 방바닥만 따뜻한 뭐하냐? 우풍이 이렇게 센데. 어렸을 적 시골 친척 댁에 가면 따뜻한 온돌방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부를 떼서 바닥은 될 듯이 뜨거운데 방안 공기는 차가워 솜니부를 코끝까지 덮고 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차가운 방안 공기를 우풍이라고 했는데요. 우풍이 아니라 우풍이 바른 말입니다. 우풍, 즉 웃바람은 겨울에 방 안의 천장이나 벽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찬 기운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뜻하는 외풍을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죠. 아마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가 주로 위쪽에서 느껴져서
위와 비슷한 우풍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바른 표현은 우풍입니다. 이 우풍을 위풍으로 잘못 쓰는 분도 더러 계신데요. 표준어 규정 제12항은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는 우수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풍이 아니라 우풍, 웃바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한 경우 하나 더 살펴보실까요? 박수문 대부께서는 평주 가문의 제일 윗어른이십니다. 윗어른도 흔히 쓰는 말이죠. 앞서 우풍의 설명을 새겨 들으신 분들은 벌써 답을 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윗어른이 아니라 웃어른이 바른 말이죠. 나이나 지위, 신분, 학렬 따위가 자기보다 높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시는 어른을 일러 웃어른이라고 합니다. 윗어른을 쓰려면 아래 어른도 성립이 돼야 하는데 그런 말은 쓰지 않죠. 우풍과 마찬가지로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낱말이기 때문에 바른 말은 웃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웃돈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바른 언어 사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표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풍, 웃바람, 웃어른.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낱말은 윗이 아니라 웃을 쓴다는 것.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 행복하자고 주변 사람들 불행하게 만드는 거 이제 그만할래요. 지난 6년간 박사님께 분에 넘치는 사랑 받았지만 늘 마음 한켠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네, 드라마에서 마음 한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방 한켠, 운동장 한켠처럼 어느 한 구석을 가리킬 때 이 낱말을 쓰곤 하는데요. 한켠이 아니라 한쪽 또는 한편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하나의 편이나 방향을 이르는 낱말은 한쪽입니다. 방의 한쪽 구석, 운동장 한쪽처럼 쓰고 비슷한 말로 한편을 쓰기도 하죠. 말할 때는 물론이고 글에서도 자주 보는 표현이라 의심 없이 쓰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전에서 편을 찾아보면 비탈의 방언 또는 편의 잘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마음 한켠이 아니라 마음 한쪽 또는 한편으로 바른 표현을 쓴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제품의 홍보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소비자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우 씨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니? 그러게 말이다. 맨날 농담이나 하기에 실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어쩜 사람이 사뭇 달라 보이네? 그러게. 그런데 병우 씨를 바라보는 네 눈빛도 어쩐지 사뭇 다르다. 응? 아, 표시가 나? 간혹 누리집에서 유명인들의 과거 모습과 또 현재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진에 현재와 사뭇 다른 모습, 이런 설명이 붙은 걸 보게 되는데요. 사뭇이 아니라 사무시 표준어입니다. 아주 딴판으로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는 사뭇입니다. 기질이 사뭇 다르다. 그는 예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처럼 쓰이는 것이죠. 또 거리낌 없이 마구 내내 끝까지의 뜻으로도 이 사뭇을 써서 그는 선생님 앞에서 사뭇 술을 마셨다. 이번 겨울방학은 사뭇 바빴다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와 우 모음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뭇이 아니라 사무시 표준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흔히 혼동해서 쓰고 있는 두 낱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켠이나 사못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 아셨겠죠? 한쪽이나 한편, 또 사뭇으로 표준어를 쓰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심플한 흰색 드레스로도 충분히 화려했습니다. 시어머니 다이애나가 썼던 작은 왕관을 머리에 걸친 주인공의 표정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78cm의 키에 예쁜 얼굴,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영국의 아이콘이 된 케이트 미들턴. 아니 오빠는 왜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동생을 팔아먹어? 팔어? 야 이놈아, 내가 지금 공양미 상배석에 띵호한테 동생이나 팔아먹는 그런 못된 오랩이냐? 네 취직자리 알아봐주는 거야. 아우 싫어. 아니 나 같은 이런 패션 아이콘이 어떻게 애드롭 하는 데서 일을 해. 차림새로 인기를 끄는 여성 연예인을 가리켜 패션 아이콘이라고 하더군요. 그 밖에도 문화 아이콘, 인기 아이콘, 요즘 이 아이콘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콘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도 좋은 걸까요? 본래 아이콘은 그리스 정교에서 모시는 예수, 성모, 성도, 순교자 등의 초상을 뜻하는 말로 특정한 사상이나 생활 방식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우상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어떤 분야의 최고 또는 무엇을 대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죠. 국립국어원은 이 아이콘을 우리말 상징으로 다듬어 놓고 있는데요. 사람을 표현할 때는 상징, 또 사물을 표현할 때는 상징물로 바꿔 쓰면 되겠죠. 이 아이콘을 상징으로 그대로 바꿔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쓰이는 외래어를 줄인다는 점에서 순어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1:1 음악 지도를 해주는 제주대 소리어울림 청년사업 현장입니다. 60여 명의 음대 졸업생들이 지도교사로 활동하면서 피아노와 플루트, 드럼 등의 교육은 물론 정서적인 멘토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굳이 하나 덧붙이면 윤민섭 원장, 나도 좀 재수 없어졌어. 어째서? 지금까지 너의 성장 모델이고 멘토였던 사람 아니야? 이 멘토라는 말 역시 요즘 흔히 듣고 쓰는 말입니다. 후배 학생의 학업이나 진로에 조언을 해주는 대학생 멘토가 있는가 하면 회사에서도 선후배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멘토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친구인 멘토에게 맡긴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경험 없는 사람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주는 유경험자, 선배를 가리켜 멘토라고 하게 된 것이죠. 국립국어원은 이 멘토를 우리말 인생 길잡이로 다듬어 놓았습니다. 순어어를 반드시 국립국어원이 제시해 놓은 낱말만을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때그때 의미가 통하도록 조언자 또는 후견인 등으로 바꿔 쓰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외국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이콘은 상징 또는 상징물로, 정신적 지도자를 일컫는 멘토는 인생 길잡이, 조언자, 후견인으로 바꿔 쓴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말을 바르고 곱게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버님이 속아 넘어가셨는지가 궁금하지. 속였다 한들 바로 속아 넘어가실 분이냐? 한동안 뒷조사하고 미행하고 쫓아다니지 않겠어? 아이고 어쩌나 우리 불쌍한 조민서. 좋아하는 여자한테 체이다 못해서 아버지의 악행까지 뒤집어 쓰고.
수정 씨네 가게 때리시다고. 와. 수정이 끊으려고 그런다. 맨날 징징대고 아주 지겨워 죽겠다. 수정 씨한테 체했나? 내 사전에 체이다라는 단어는 없어 임마. 사랑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 채였어. 방금 보신 드라마에서는 채였어의 체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쓰시지만 바른 말은 차이다입니다. 차다의 피동형은 체이다가 아니라 차이다가 맞습니다. 돌이 발뿌리에 차이다. 얼마 전 그는 애인에게 차였다처럼 쓰이는 것이죠. 차다의 피동형 접사 이를 붙여서 만든 단어가 차이다고 차이다의 준말이 체다이기 때문에 체다에 또 이를 붙여서 체이다 하고 말하게 되면 이중 피동이 되고 말겠죠. 그럼 이 차이다의 과거형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흔히 나 체였어, 체였다라고 하지만 바른 말은 차이다에 엇을 붙인 차였다 혹은 체다에 엇을 붙여 채였다가 됩니다. 표현에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1번과 2번 중에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저는 1번 길게 쓰여진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컴퓨터 작업할 때도 1번 길게 쓰여진이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번이요. 편지는 쓰여지니까. 저는 2번이요. 그게 쓰이는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번 길게 쓰인 편지. 네, 1번 정답 길게 쓰여진 편지인 것 같고 평소에 이제 편지가 쓰여지다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썼던 것 같습니다. 길게 쓰여진 편지처럼 이 쓰여지다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하죠. 성금이 좋은 곳에 쓰여지다, 역사가 쓰여지다처럼 표현한 것도 보게 되는데요. 길게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길게 쓰인 편지가 맞습니다. 쓰다의 피동형은 쓰이다입니다. 칠판에 쓰인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또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돈이 쓰여서 생활이 어렵다처럼 쓸 수 있는 것이죠. 잘못 쓰고 있는 쓰여지다는 쓰다의 피동사인 쓰이다에 다시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를 결합한 꼴이므로 이중 피동이 되고 맙니다. 만일 쓰다에 어지다를 결합해 쓰려면 써지다로 쓴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바른 표현에 도움이 되시겠죠? 오늘은 잘못 쓰기 쉬운 피동형 낱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체이다가 아니라 차이다, 쓰여지다가 아니라 쓰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늘 바르고 고운 말을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상인그룹도 네 손에 들어오고 모든 게 다 편안해지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그 사람과 장난친 거 아닙니다. 못난 놈. 그깟 기집애 하나 때문에 네 인생을 망쳐? 어머니. 정신 차려. 지금 너한테는 먹느냐 먹히느냐 두 갈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맞을 때 이런 표현을 하곤 하죠. 드라마에서는 비장하게 먹느냐 먹히느냐 갈래길이라고 했는데요. 이 갈래길은 바른 말일까요? 네, 갈래길이 아니라 갈림길이 맞습니다. 여러 갈래로 갈린 길을 이르는 말은 갈림길입니다. 갈림길에 이르다, 또 국도를 따라 세 갈래의 갈림길이 나타났다처럼 쓰이는 것이죠. 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갈림길을 써서 선택의 갈림길,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잘못 쓰고 있는 갈래길은 사전을 찾아보면 갈림길의 북한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는 갈래길이 아니라 갈림길로 표준어를 쓴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낱말은 올바르게 쓰고 계신가요? 경사형 통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늘이나 앉아 쉴 공간이 부족하고 편의시설이 없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낮 동안 광화문 광장을 찾으니만 7만여 명. 자동차에 빼앗겼던 시민들의 거리에 새로운 역사의 발자국들이 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자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피아노와 기타가 잘 어우러진 연주곡 중에는 첫 발자국이라는 곡도 있는데요. 하지만 발자국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발자국이 맞습니다. 눈 위의 발자국, 깨끗한 벽이 발자국으로 더럽혀졌다처럼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을 이르는 말은 발자국이죠. 또 발을 한 번 떼어놓는 걸음을 세는 단위를 가리키는 때도 발자국을 써서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처럼 표현합니다. 사전에서 발자국을 찾아보면 발자국의 북한어라는 설명과 함께 발자국으로 바꿔 쓰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눈 위의 발자국, 역사의 발자국으로 다른 표현을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흔히 쓰이는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갈래길이 아니라 갈림길, 발자국이 아니라 발자국이 표준어라는 것 잘 새겨두시고요. 바른 언어 생활에 힘쓰셔야겠습니다.